4강입니다. 미중 협력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미국을 공부했고요. 이제부터는 좀 중국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위에 있는 거는 금문도예요. 이거는 그 중국의 항저우에 있는데요. 이렇게 주변에 있는 빌딩들은 전부 중국이고요. 이 섬은 대만령입니다. 대만령인데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의도 옆에 밤섬이 있는데 거기를 북한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의도에서 전부 북한의 초소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중국인들이 이 금문도를 내려다보죠. 대만 해협에서 중국 쪽에 붙어 있는 데인데요. 미국이 주도권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이 미국이 주도권을 중요시 여기는 것을 가지고 미국을 상대하는 중국이나 소련이 그것으로 이제 미국을 길들입니다. 중국이 이 마오쩌둥 시절부터 이 금문도하고 마조도라고 하는 그 중국 대륙에 붙어 있는 대만의 대만의 섬을 유리하게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게임에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발 떨어져서 보면 바로 이 대만이라는 섬 자체가 대만이라는 나라 자체가 바로 이 대만의 금문도처럼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주도권을 흔들 수 있는 어떤 지정학적인 포석일 수도 있는 거죠. 보시면 이렇게 지도에서 마조도하고 금문도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대땅트를 하고 나서 그 베이징을 방문한 닉슨한테 조안라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장제스 대만 총통한테 금문도에서 떠나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다. 이 50년도의 금문도 위기, 마조도 위기는 중국에서 금문도에다가 계속 포를 쏜 거죠. 근데 홀순날에만 포를 쏜 거예요. 짝순날에는 안 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진짜로 중국이 코앞에 있는 섬이지만 점령할 생각은 없는 거죠. 그냥 판을 흔든 거예요. 미국한테 경고를 날리기 위해서. 근데 미국의 국무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었는데 미국 국무부는 막 그 장개석 총통한테 금문도는 포기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중국의 도발이 계속되니까 아이젠하워는 핵공격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이 거꾸로 생각해 보면 미국이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그 대만 자체도 미국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대만의 섬, 그것도 중국에 붙어 있는 대만의 조그마한 섬 때문에 미국이 핵전쟁을 치러야 되느냐, 강대국하고 이런 딜레마를 안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미국과 상대하는 중국과 소련이 또 소련과 중국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미국을 상대로 해서 벌이는 게임의 어떤 패턴인데요. 미국을 딜레마에 빠뜨리죠. 그래서 미국한테는 아무 이해관계가 없지만 미국이 그것을 양보했을 경우에 대만한테 어떤 체면이 쓰지 않고 미국이 대만을 포기했을 때 한국이나 일본한테 체면이 쓰지 않고 한국이나 일본을 포기했을 때 유럽의 동맹들한테 체면이 쓰지 않으니까 미국은 아무리 작은 도전이라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게 되니까 그 작은 도전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은 중국이 힘이 세서 대만 해협 정도는 쉽게 건널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대만 해협을 건너서 타이완을 공격하는 힘이 없었어요, 중국한테. 그러나 금문도하고 마조도를 대포로 쏴가지고 박살을 낼 수 있으니까 거기서 진짜로 그 대만이 물러나면 중국이 대만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싶을 때 보낼 메시지가 없는 거죠. 이런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미국이 한반도 전쟁에 개입을 했잖아요. 전격적으로 개입을 했는데 개입하고 나서 몇 개월 있다가 후회를 했고 그리고 교착 상태로 들어갔죠. 근데 10년이 지나서 미국은 다시 베트남 전쟁에 들어갑니다. 왜 한국 전쟁에서 후회를 하고 바로 또 베트남에 들어갔을까요? 그리고 베트남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이 국가적인 체면도 깎아먹고 그리고 전쟁 범죄에 준하는 어떤 반인륜적 행태도 할 수밖에 없었고 더군다나 미국 사회가 완전히 분열되었죠. 여러 가지로 남은 게 없었던 일입니다. 당시 베트남 정부의 총통은 응호디엠인데요. 응호디엠은 나름대로 정통성이 있는 분이에요. 이분은 한때 고위 관료였다가 프랑스령에서 고위 관료였다가 항의해서 프랑스 정부의 방침에 항의해서 잘렸고 그리고 나름대로 독립운동을 한 우파였어요. 그래서 북쪽의 호지민 좌파 독립운동 투사가 통일을 위해서 응호디엠한테 접근을 했었고 포섭을 하려고 했었을 만큼
민족의 지도자로서 위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미국은 선택지도 없었지만 옹립을 했고요. 아이젠하워의 그 회고록을 보면 파리 회담에 의해 가지고 베트남도 북베트남, 남베트남 전부 통합 선거를 치르게 되어 있었는데 응호디엠뿐만 아니라 먼저 원제 왕실이었던 후예가 있는데 인기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거를 치르게 되면 베트남의 마지막 선거가 되는 거죠. 공산주의는 선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북쪽의 북베트남의 호지민이 너무 인기가 많았고, 그래서 아이젠하워는 남베트남에서 이승만을 애타게 찾아요. 그런 식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아이젠하워한테 욕도 하고 말 절대 안 들었는데 아이젠하워가 실제로 현실적으로 남베트남을 공산화를 막으려면 한국의 이승만 같은 존재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회고록이 남아 있고요. 그렇게 선택된 사람이 바로 응호디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시 베트남은 북베트남에서 보낸 공산 게릴라, 남베트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게릴라들에 의해서 베트남에서 공무원이나 경찰을 하면 암살을 당합니다. 1년에 평균 2,500명의 베트남 공무원들이 게릴라들에게 암살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남베트남의 응호디엠이 아무리 민주주의적인 그런 사상이 투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민주주의적인 정부를 운영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 민주적인 의식이 투철하지도 않았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뭐 말할 것도 없었겠죠. 이것이 미국이 떠아는 딜레마입니다. 케네디는 상원의원 시절에 그 미국이 한국 전쟁을 치르느라고 베트남 전쟁은 프랑스를 대신했는데요. 프랑스를 지원했어요. 원래 프랑스의 식민지였고 일본한테 뺏겼다가 일본이 이제 2차 대전에 지면서 물러나서 이제 민족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어쨌건 프랑스가 이제 그 베트남 전쟁을 시작을 했고요. DNBF 전투라고 해서 되게 유명한 전투에서 지면서 호지민한테 지면서 프랑스가 물러나게 되는데 그때 미국은 지금의 우크라이나처럼 이렇게 물질적인 지원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프랑스는 베트남을 식민 지배하려고 했기 때문에 케네디 상원의원은 이상주의자라서 베트남이 프랑스의 식민지로 남아있는 한 베트남 전쟁을 지원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프랑스가 아무리 자기네들이 싸워봐야 자기네 식민지 안 되는데 싸울 리가 없죠. 열심히 왜 싸워야 되는지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충 싸웠죠. 그래서 이제 파리 회담에 의해 가지고 17도 선에서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으로 나뉘어졌고요. 총선을 하겠다라는 어떤 구두 약속이 있었지 확실히 바인딩된 건 아닙니다. 어쨌건 미국은 총선을 하게 되면 남베트남까지도 공산화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독자 정부를 수립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렇게 선택된 게 응호디엠인데 케네디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이제 프랑스가 물러났기 때문에 남베트남은 우리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케네디 상원의원이자 나중에 케네디 대통령은 지정하게 도덕주의적인 관점을 계속 투사를 하신 분이에요. 이상주의자죠. 우리는 6.25를 딱 날짜로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베트남 전쟁은 날짜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날 시작된 게 아니거든요.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절부터 조금씩 들어가다가 케네디 때 민간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8,000명의 자문단이 투입이 됐고 이들이 군인이에요. 그리고 존슨 대통령 때부터 본격적으로 확장이 됐죠. 케네디 대통령이 시작했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남베트남 정부를 파괴하는 공포의 악순환이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반도랑 되게 유사하게 생겼어요. 베트남이. 그리고 전개 과정도 비슷했고 17도선 위로는 공산주의 베트공 17도선 이남으로는 이제 자유세계의 지원을 받는 남베트남 정부가 들어섰는데요.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잘 보시면 한반도하고 비슷하지만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도차이나 반대에 붙어있기 때문에 동해는 있고 남해는 있는데 서해가 없어요. 서해는 라오스나 캄보디아라는 나라로 막혀있죠. 그러니까 라오스나 캄보디아를 통해 가지고 북베트남이 계속 남베트남의 게릴라들을 지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베트남 사회가 안정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안정화가 안 되니까 응호디엠 대통령은 계속해서 철권 통치를 할 수밖에 없었죠. 반인권적인 법안을 계속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제국주의 시절에 토속 종교라고 할 수 있죠. 불교는 민족주의적 색채가 진했고요. 카톨릭은 이제
지배층인 프랑스에서 선교가 된 거니까 상류층의 종교였죠. 근데 응오디엠 대통령의 아내가 카톨릭이었고 그 집안이 카톨릭이었어요. 그래서 불교가 굉장히 그 친공산적이었고 그리고 공산 게릴라들의 활동의 터전이 됩니다. 그리고 불교 자체도 정치의 하나의 그 게임을 참여했고요. 그래서 불교를 되게 탄압합니다. 응오디엠 대통령이 자기 동생을 이제 국가 안보 안전 우리 따지면 이제 안기부장을 시키고 하면서 불교랑 사회 단체를 이제 억압을 하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거 하려고 우리가 남베트남 도와주는 게 아니다. 민주주의 하라고 도와주는 거지. 가뜩이나 케네디 정부였으니까. 그래서 계속 미국의 이상주의는 이제 이런 반체제 인사나 이런 거를 탄압하지 말라 이러는데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막 이렇게 스님들이 이제 분신자살하고 이런 모습들이 베트남에서 계속 연출이 되죠. 그리고 계속 공무원들은 이제 베트공들이 보낸 무장 세력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죠. 이런 나라에서 이제 제대로 된 스테이트 빌딩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제 여러분 차이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6.25 때 휴전선에서 그 교착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2년 동안 끌 수 있었던 이유는 북한이나 남한이나 전선은 전쟁터였지만 후방은 안정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후방은 안정화가 되어서 나름대로 경제가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가 안정이 되었고요. 각각의 권력이 안정화가 되어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남한의 이승만 정부도 온전했고요. 북한의 김일성 정부는 지금까지도 온전한 거죠. 그런데 이 베트남은 미국이 해상 세력인데 서해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해 루트를 통해 갖고 계속 북쪽에서 남쪽으로 공산 게릴라를 내려다 보내니까 남베트남이 안정화가 안 되고 안정화가 안 되니까 철권 통치를 하고 철권 통치를 하니까 미국의 이상이 안 맞는 거예요. 이 악순환을 호지민이 아주 영리하게 이용을 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이제 서구 언론에서는 남베트남의 혼란상이 보이죠. 오른쪽이가 이제 불교 탄압에 항의해서 이제 스님들이 이제 분신 자살하는 거고요. 왼쪽이 강렬한 시위. 그래서 케네디 정부가 응오디엠 대통령에 대한 쿠데타를 이제 획책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CIA를 통해 갖고 이제 베트남 군인들한테 신호를 보냅니다. 근데 베트남이 워낙에 신뢰가 없는 사회니까 응오디엠 대통령을 쫓아낸 다음에 미국으로 망명시켜 줄 줄 알았더니 쿠데타를 일으키자마자 응오디엠 가족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저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진은 자기의 상관이었던 대통령을 죽이고 나서 기념사진을 찍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명분으로 쿠데타를 했다. 베트남 전쟁을 미국 왜 졌냐? 응오디엠을 암살했기 때문에 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로의 이 군인들은 그나마 응오디엠이 갖고 있는 정통성마저 없었고 자기는 계속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래서 남베트남에 대한 안정화는 이제 그 물 건너갔고요. 지금도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보지만 미국은 젤렌스키라는 우크라이나에서 굳건한 지도자가 있을 때 그 굳건한 지도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었던 건데요. 베트남에는 그런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이 직접 개입할 수밖에 없었고 계속해서 수렁에 빠져들게 된 겁니다. 당시 또 TV가 미국 사회에 엄청나게 보급이 됐어요. 그래서 TV에서 매일마다 남베트남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 사태, 잔혹한 행위들이 계속 보도가 됐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편향이 됐어요. 왜냐하면 지식인들, 동부나 서부의 지식인들 중심으로 한 미디어가 그랬던 거고요. 알고 있는 사람 다 알았던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 현실은. 왜냐하면 미국의 기자들이 아무리 기자 정신이 뛰어나도 북베트남에 가서 찍지는 못했거든요. 영상을. 그래서 맨날 남베트남의 이야기만 찍었는데 북베트남에서도 엄청난 잔혹행위가 일어났고요. 카톨릭 신도들에 대한 억압 때문에 카톨릭 신도들이 대거 탈북을 하죠. 아무튼 절망적인 분열 상태가 미국으로 그러니까 베트남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쪼개지고 있었죠. 한쪽에서는 전략 없이 무조건 승리하라는 주문이 있었죠. 잭슨이안들이겠죠. 또 한쪽에서는 대책 없이 철수하라. 이상주의, 고립주의가 있었을 겁니다. 자, 이 설명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왜 베트남에서는 한국전에서의 교착 후 평화협상이 통하지 않았을까? 답은 지도에 있습니다. 세계 미국하고의 전쟁에서 가장 그 놀라운 그 성공 사례가 바로 호지민 루트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양으로도 알아두십시오. 호지민 트레이라고도 하고요. 호지민 루트라고도 하는데 저렇게 보시면 빨간 화살표로도 북쪽의 라오스로부터 밑으로 캄보디아로 연결이 되어 있죠.
이런 밀림을 통해 갖고 하니까 국경을 중시 여기는 베스트팔렌 조약, 즉 다시 말해서 미국이 만들고자 하는 체제에서는 국경이 되게 신성시되는데 미국이 남베트남을 도와줄 수 있는데 캄보디아하고 라오스를 폭격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베트공들은 남베트남을 교란하다가 이 호지민 루트로 숨어드는 겁니다. 국경을 넘어서서. 미국은 해양 세력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한반도에서는 서쪽과 서해 바다와 동해 바다를 완전히 장악한 상태였기 때문에 전선만 막으면 됐어요. 육군만. 그리고 북한군과 중공군은 남한으로 내려와서 후방 교란 작전을 할 능력이 없었죠. 근데 호지민은 계속해서 호지민 루트를 통해 갖고 남베트남을 흔듭니다. 중국이 있잖아요. 중국이 지금 보면 이 지도에 보면 위에가 중국이고 통킨만이라는 게 북베트남만인데 만약에 메가더가 이 전쟁에 참여했다면 통킨만으로 해서 상륙작전을 했겠죠. 그래서 하노이를 직격했을 겁니다. 그러면 협상에서 좀 더 유리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했을까요? 네, 통킨만은 봐도 바로 중국 바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6.25 때의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6.25 때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에서 밀려 올라갔더니 중국이 참전했다. 중국하고 싸우느라고 우리가 아주 걸레가 되었다.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 참전이 무서워서 미국은 제한적인 작전을 합니다. 그래서 17도 선 아래서 주로 하고 웬만하면 하노이라든가 북베트남에 대한 폭격도 자중을 했죠. 육군을 보낼 생각은 아예 안 합니다. 끝까지 안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북한의 6.25를 통해서 북베트남의 호지민이 얻은 교훈과 미국이 얻은 교훈을 잘못 적용한 거예요. 미국은 한국전에서 너무 밀고 올라갔다가 중국한테 당했다라는 것 때문에 제한적인 작전을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후방을 안정시키는 전략을 폈는데 호지민은 교착 고지전에서 중공군이 압도적인 미군의 공군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타격이 없었다. 원시적이었거든요. 무기 체계가 중공군이. 땅굴만 파면 된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호지민 루트와 땅굴을 통해서 미국하고 오랫동안 맞설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스스로 만든 그 탈제국주의적 이념, 베스트팔렌 조약을 지킨다는 것 때문에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함부로 할 수 없었고요. 그때는 미군의 희생은 계속 늘어났고 미국 사회는 분열됐습니다. 아무튼 베트남 전쟁을 시작한 사람은 케네디고 베트남 전쟁을 끝낸 건 닉슨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 닉슨이라는 올리버 스톤 감독의 영화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닉슨 역을 하고 있는 배우가 백악관에 있는 케네디 사진 앞에 서서 쫓겨나기,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쫓겨나기 직전에 이제 닉슨이 이런 푸념을 합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영화의 감독의 상상력인데 너무 지정학적인 맥락을 잘 짚고 있기 때문에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좋아해요. 그래서 당신은 케네디겠죠. 왜냐고? 당신에게서는 미래를 보지. 그러나 나를 싫어해. 내게서는 그들이 원치 않는 현실을 보거든. 당신은 전쟁을 시작했고 나는 전쟁을 끝냈지만 사람들은 내가 현실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바로 내가 그 전쟁의 부끄러움과 함께 사라지기를 원하지. 라고 말합니다. 닉슨은 언론들하고 원수가 되었는데요. 미국의 이제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 대학, 아이비리그를 나온 그 언론인들하고 척이 되었죠. 지금도 그렇지만 공부 잘하고 이렇게 미국의 이렇게 대도시의 대학을 나오면 리버럴이라고 하죠. 그래 리버럴이 됩니다. 닉슨은 중남미, 미국의 중부와 남부를 대표하는 노바디나 폴링다운의 그 백인들이 지지했을 법한 그런 대통령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합니다. 즉 다시 미국인들의 대다수는 도시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좀 더 화끈하게 전략을 피워서 빨리 베트공을 혼내주고 빨리 휴전하라라는 닉슨의 그런 메시지에 표를 던진 겁니다. 그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바로 그 하버드나 예일 대학 출신들이 너무나 간절히 원했던 메시지를 냈죠. 미군이여 돌아오라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 압도적으로 졌습니다. 미국 투표 역사상 가장 압도적인 차이로 닉슨이 이기죠. 근데 그 선거에서 발생한 해프닝 때문에 워터게이트가 됐고 그래서 결국은 임기를 마치지 못합니다. 닉슨과 키신저는요. 왜 인기가 없었냐면 비밀주의를 통하고 비공식 채널을 통해 갖고 언론을 철저하게 따돌립니다. 왜냐하면 닉슨의 포석은 베트남전을 종료시키는 거예요. 베트남전을 종료시키는 건데 베트남전을 영광스럽게 종료시켜야 됩니다. 지지 않으면서 후퇴하는 거죠. 지지 않으면서 후퇴하려니까 엄포를 놔야 되니까 그 자체가 허장성세일 수밖에 없죠. 허장성세일 수밖에 없으니까 언론한테 알리면 적에게도 알리거든요. 그러면 호지민이 순순히 협상 테이블로 안 나와요. 그래서
닉슨은 미친 척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미친 척의 특징 중에 하나가 비밀주의입니다. 그래서 백악관 안에서도 간첩이 많았고요. 그래서 키신저하고 일화를 보면 키신저 당신한테서 정보가 새니까 조사해봐 그랬더니 키신저의 가장 최측근이 간첩이었어요. 나중에 리처드 닉슨은 이렇게 회고합니다. 대통령이 쫓겨난 다음이죠. 비밀주의가 아니었다면 중국 개방, 소련과 무기 제한 협정, 베트남 전쟁의 종식도 없었다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아래 사진의 중앙에 있는 게 바로 힐러리 클린턴입니다.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 세대가 바로 닉슨을 쫓아낸 워터게이트 사건의 상원 위원장의 그 청문위원장의 비서였어요. 힐러리가 대학을 가 졸업하고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에서 키워진 리버럴들이 지금 미국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이가 7, 80대인데요. 이들이 전부 그 지금 미국을 이끌고 있고 언론계 뭐 다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베트남전은 단지 전쟁에서만 진 게 아니라 현대 미국의 정신을 만들었습니다. 자, 동부의 자유주의자들은 이제 잭스니안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에서 잭스니안은 여기도 붙고 저기도 붙는데요. 잭스니안 이상주의자라고 손잡고 만든 게 바로 베트남에서 철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닉슨은 확전을 통해서 북베트남의 평화 협상을 이끌었어요. 확전을 하기 위해서 중국하고 손을 잡은 거거든요. 닉슨이. 그래서 호지민한테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때 호지민이 없었죠. 호지민한테 약속을 받아내는데 남베트남 괴롭히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미국이 철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지켜지려면 닉슨이 대통령을 계속 해야 되고 닉슨이 엄청나게 예측 불가능한 리더여야 돼요. 그래 북베트남이 두려워하는 리더니까요. 그런데 미국은 그 당시에 이제 그 반전 여론에 힘입어서 미국 국회가 계속 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남베트남을 지원하는 지원금을 끊어버렸고요. 그리고 전쟁 권한법이라 그래가지고 60일 이내에 허가받지 않은 미군의 외국에 있는 군대들은 철수하라라는 법을 만들어서요. 이걸 지켜보다 이 법이 통과되고 얼마 안 있다가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밀고 내려옵니다. 미국이 개입할 수 없다라는 거를 알고 내려와서 미국인들은 TV로 생중계는 아니었는데 TV로 봅니다. 사이공이 함락되는 거. 유명한 사진이죠. 사이공의 한 아파트에 CIA의 본부가 수정이 되는데 거기 옥상에 헬기에서 마지막 미군 에이전시들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에이전시들을 도왔던 현지인들도 다 죽음을 당하겠죠. 그래서 그들을 구출하는데 헬기는 하나인데 사람들의 줄이 엄청나게 긴 모습이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휴전은 닉슨의 현실주의 대통령 닉슨의 작품인데 휴전 이후에 공산화는까지는 한 3년 걸리는데요. 휴전으로 끝날 수 있었던 걸 공산화가 되도록 한 거는 미국이 그 당시에 분열되어 있었는데 이상주의자들하고 도덕을 앞세운 이상주의자들하고 그 잭스니안들 미국 외에는 신경 쓰지 말자 하는 잭슨의 손을 잡고 신호를 엄청나게 보냅니다. 우리는 개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산화가 되죠. 닉슨이라는 대통령은 미국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대통령입니다. 모든 우리가 지금 봐야 된 미중 갈등의 시작은 미국의 대땅트인데 미중이 결혼했다 이혼하는 과정이라면 결혼을 만든 사람이죠. 그리고 냉전을 승리로 이끄는 공식을 찾아낸 사람입니다. 게다가 미국이 우월했을 때가 아니라 미국이 가장 처참하게 궁지에 몰렸을 때 미국이 판을 뒤엎는 전략을 세운 현실주의자죠. 닉슨은 미국 대통령 중에서는 드물게도 현실적인 이익을 내세우는 대통령입니다. 외교 정책이 우리와 다른 이들의 이익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에 기반할수록 우리의 역할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우리는 약속했기 때문에 세상에 관여하게 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세계에 관여되었기 때문에 약속한 것이다. 우리의 이익이 약속에 대한 헌신의 이유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또 이 룰을 깨고 미국의 국익을 막 떠든 사람이 바로 트럼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대통령들은 세계에 대한 이상을 얘기하는 게 문화인데요. 닉슨은 노골적으로 미국은 세계에 헌신하기 위해서 약속하는 게 아니라 세계에 관여하다 보니까 헌신하게 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미국하고 중국이 대땅트를 하게 된 게 일본에서 열렸던 탁구 대회에서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교묘하게 연출된 것입니다. 사실은 마오하고 닉슨은 이미 그 전부터 연락을 하고 있었고요. 공산주의 괴수인 마오쩌둥하고 자본주의의 괴수인 닉슨이 하루아침에 만나서 악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연출이 필요했기 때문에 핑퐁이 선택을 한 겁니다. 이미 닉슨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포린 어페어즈에 이렇게 기고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는 중국을 지구가족이라는 테두리 바깥에 영원히 놔둘 수 없다. 이 작은 행성에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10억의 사람들이 분노의 고립 속에 살 곳은 없다 이렇게 말했고요. 대통령이 되기 전입니다. 닉슨은
문혁이라고 해서 엄청난 그 좌편향 운동을 벌이고 있는 동안에 미국 언론인인 에드가 스노우를 베이징으로 불러서 1965년도에 미국하고 화해하기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충격적인 건 그 당시에 미국은 베트남전에 수령에 빠져 있었고요. 중국이 개입할까봐 북베트남에 대한 과감한 작전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오쩌둥은 북베트남을 우리가 도와줄까? 아닐걸? 하고 스노우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말은 험하게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남의 나라에 왜 관여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북베트남을 공격해도 된다라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게 지정하게 냉정합니다. 북베트남 공산주의고 중국도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서로 도와줄 것 같지만 실제로 미국이 베트남에서 물러나니까 바로 베트남을 공격한 게 중국입니다. 스탈린이 마오쩌둥을 소모시키기 위해서 휴전을 끌었던 것처럼 중국은 미국이 북베트남하고 싸워주는 것이 중국의 이익이었던 겁니다. 오히려 북베트남이 남베트남한테 먹히는 것이 중국한테는 더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미국이 사인을 못 읽었어요. 왜냐하면 에드가 스노우는 마오쩌둥의 그 대장정에 같이 하면서 위인전을 썼기 때문에 그냥 중국의 선전요원이라고 생각해서 미국의 수뇌부들이 당시 책을 안 읽었답니다. 좀 역사라는 건 이렇게 에피소드가 있네요. 어쨌건 문역하느라고 중국은 외교관을 다 철수시켜가지고 이스트 밖에 외교관이 없어서 좀 애를 먹긴 하는데 어쨌건 뭐 파키스탄하고 어떻게 뭐 불가리아하고 찾아가지고 미국 외교관들하고 중국 외교관 만나가지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우리 수뇌부가 니네 중국에 전격적으로 방문할 거다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이제 핑퐁 외교가 터져가지고 이제 국민들을 위한 어떤 그런 스토리가 만들어진 거죠. 이 다 모두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헨리 키신저가 쓴 중국 이야기 이제 비밀이 해제돼서 헨리 키신저가 냈죠. 그 당시 비하들이 다 나옵니다. 헨리 키신저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따라서 대치 상황은 양쪽 모두에게 말이 되지 않았다. 우리가 바로 대치 상황 때문에 베이징에 오지 않았던가 말이다. 닉슨은 베트남을 넘어 미국의 시야를 넓히고자 했다. 또 마오쩌둥의 결심은 소련이 군사적으로 중국에 시비를 걸기 전에 망설이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양쪽 모두 현상에서 실패할 여유가 없었다. 거기에 무엇이 걸려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너무 놀랍죠. 당시 중국도 소련 때문에 궁지에 몰려 있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은 소련과 중국의 국경 지역이었고요.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베트남 전쟁 때문에 걸레가 되어 있었고요. 중국의 용인하에 캄보디아하고 라오스까지 전쟁을 확대해서 북베트남을 협상 테이블로 끌고 들어왔어야 됐어요. 그래서 닉슨이 현실적인 판단을 한 거고요. 마오쩌둥하고 완전히 진영이 다르지만 손을 잡기로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헨리 키신저가 하버드 대학교 국제외교 학자로서 젊었을 때부터 이름을 알렸던 그가 이제 닉슨을 도와서 이 현실적으로 이거를 뚫어낸 거고요. 미국의 리버럴들이 닉슨이 너무 미우니까 닉슨이 잘못했던 워터게이트 얘기를 할 때는 닉슨을 꼭 넣고 닉슨이 만들었던 대탕트나 이런 거는 키신저로 바꿔치기 합니다. 근데 뭐 키신저가 닉슨의 수행원이었죠. 또 주은내는 당시 키신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는 강대국의 반열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왜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표현이 나오냐면 중국이 이 약속을 어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중국을 끌어안으면서 중국이 패권의 야욕이 없다라는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중국 지도자들은 주기적으로 약속을 갱신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패권에 관심이 없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된 이후로 이 메시지를 완전히 뒤바꿉니다. 그래서 미국하고의 공동통치, 전 세계에 대한 혹은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을 손보게 되는 거죠. 당시 키신저는 얼마나 급했는지 주은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반도에서 미군의 역할은 항구적이지 않다. 이 말은 외교적인 말이고요. 실제로는 주은내에게 우리가 중국하고 외교를 수립할 수 있다면 조건을 달라면 우리는 한반도에 철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여기 지금 한반도에 미군이 있잖아요. 누가 원했던 걸까요? 최근에 김정은이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나서 미군 철수 반대했잖아요. 그게 화제가 되고 있죠. 폼페이오 회고록에. 그게 지정학이라는 겁니다. 당시 키신저의 회고록에 의하면 자기가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라는 운을 띄었는데 주은내가 손사래를 치면서 거기 미군 두십시오라고 했답니다. 주은내가 왜 거기에 미군을 두라고 했을까요? 주은내는 일본이 무서운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반도에 있는 미군은
동아시아의 현상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죠.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지금도 중국이 원할까요? 지금 원하지 않겠죠. 지금은 북한이 원하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미국은 동맹을 팔아먹은 거죠. 중국의 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급했던 겁니다. 그만큼 궁지에 몰렸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또 급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미군의 주둔을 허용했고 캄보디아로의 확전을 허용했고 그 다음에 대만의 현상 유지를 허용했습니다. 마오쩌둥은 키신저하고 닉슨한테 대만은 100년 후에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죠. 100년 동안 이렇게 가도 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런 현안을 넘어서서 두 나라가 손을 잡아야 됐던 필연적인 이유는 소련 때문입니다. 당시 브레즈네프였죠. 닉슨하고 사진을 찍고 있는데 굉장히 환하게 웃고 있죠. 닉슨이. 소련은 갑자기 겁이 난 거예요. 중국도 만만치 않은 적인데 미국하고 맞서는데 중국이 배후를 때릴 수 있잖아요. 중국은 소련이 진짜 자기 적이라는 걸 이제 깨달은 겁니다. 자기네랑 6.25 때 붙었던 미국이 아니라 미국은 영토적 야심이 없고 소련은 영토적 야심이 있었던 거죠. 닉슨은 베트남전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이 주도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미국이 동맹들로부터 위신이 땅에 떨어졌어요. 이것을 중국하고 손을 잡음으로써 냉전의 판을 바꾸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체스를 두고 있었는데 체스에서는 우리가 왕을 먹거나 뭐 여왕을 먹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미국은 왕만 빼놓고 다 패가 따인 겁니다. 근데 바꿨어요. 규칙을 바둑으로. 바둑은 바둑알을 얼마나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집을 크게 짓느냐 이런 거죠. 미국은 갑자기 게임의 규칙을 바둑으로 바꿔서 소련과 중국이 눈치채기 전에 가장 큰 집을 먹은 거죠. 그래서 갑자기 소련하고 중국이 미국을 놓고 경쟁을 합니다. 미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놀랍죠. 미국은 한 게 없어요. 한국전 애매하게 무승부. 진 거 맞죠. 베트남전 완전 개망신. 박살. 근데 냉전에서 승기는 미국이 잡습니다. 이것이 지정학의 힘입니다. 이런 상상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리주의자나 도덕주의자들은 이런 상상을 못합니다. 이거는 닉슨 같은 냉철한 현실주의자만 볼 수 있는 수인 거죠.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가장 불행한 나라입니다. 20여 개의 국가하고 인접되어 있는데 그중에 4개의 국가가 핵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 문명화되어 있는 이웃은 한국, 일본, 대만 정도입니다. 중국에 인접한 나라들 중에 말이 통하고 비즈니스가 되는 나라는 이 3나라밖에 없어요. 북한이 비즈니스가 될까요? 인도가 될까요? 네팔이 될까요? 카자흐스탄? 협상을 잘 해놓으면 쿠데타로 정부가 바뀝니다. 그래서 뭔가 장기적인 비즈니스를 할 때가 한 해도 없고요. 이 내륙은 산악민족과 사막민족은 엄청나게 사납습니다. 왜냐하면 생존 환경 자체가 사납기 때문에 그들에 둘러싸여 있어요. 중국은. 인도의 내루는 인도가 오랫동안 식민지였기 때문에 2차 세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탈식민지 시대라고 하니까 거기가 진짜로 현실이 될 줄 알고 제국주의를 엄청나게 싫어하니까 제3세계 운동을 벌여서 지금도 도덕적으로 인도는 제3세계 운동의 리더라는 생각이 있죠. 그때 중국을 엄청나게 띄웠어요. 내루가. 근데 내루의 이상주의라는 전혀 무관하게 지정학적인 이유로 중국은 인도하고 접경 지역을 점령했죠. 이것 때문에 내루가 일찍 죽습니다. 화병 때문에. 인도가 확전을 하려고 했는데요. 힘이 없지만 확전하려고 했는데 미군이 인도하고 중국의 체면을 다 살려주면서 화해를 시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그 당시 인도, 중국 전부 반미였는데요. 이 싸움을 말린 게 미국입니다. 미국이 칠함대를 인도양에다가 딱 띄우니까 인도가 마지못해서 마지 못한 척하면서 중국하고 확전 안 합니다. 나는 사실은 중국이 우리 땅을 뺏었기 때문에 가서 때려 부시려고 했는데 미군이 지금 막네. 이러면서 이제 내부적으로 합리화가 되는 거죠. 중국도 이제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이 갈등이 지금까지 내려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쇠몽둥이 해가지고 때리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다 이 지역입니다. 땅은 엄청나게 넓은데 사람은 안 사는 곳을 위해서 인도하고 중국은 원수입니다. 중국 인접 국가 중에 친중 국가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중국의 친중 국가는 대표적인 건 북한인데요. 북한도 엄청 싫어하잖아요. 중국을. 중국 좋아하는 나라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접 국가 중에. 왜 그럴까요? 땅 갖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하고는. 미국하고는 땅 갖고 싸우는 나라가 없어요. 뭐 카나다하고 멕시코는 옛날에 싸웠는데 지금은 안 싸우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중국이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심지어는 같은 공산주의인 베트남하고도 전쟁을 했죠. 등소평은
기존의 마오쩌둥 같은 그런 중국의 리더하고 좀 다른 모습을 보이죠. 마오쩌둥 물론 혁명하고 나서 스탈린이 그 당시에 공산주의의 대부였으니까 스탈린 생일에도 가고 혁명 보고를 하기로도 갔습니다. 2번인가 모스크바 방문했는데 그 이후로는 그냥 중국 안에 있었죠. 중국은 황제 국가이기 때문에 황제가 그 주변 국가 만나러 돌아다니지 않죠. 근데 등소평은 부수상으로 정권을 잡은 다음에 부수상이라는 걸로 다 갑니다. 싱가포르, 일본 가고 한국 안 왔고 미국 가죠. 그래서 미국 가서 미국의 대중 정치인처럼 저렇게 대중한테 인사도 하고 코카콜라 사장도 만나고 막 합니다. 타임즈하고 인터뷰도 하고요. 이게 놀러 온 게 아니고요. 이 이후로는 외국 순방을 안 합니다. 등소평도 은둔하는데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베트남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미국이 베트남에서 물러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미국 없는 세계를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미국이 베트남에서 그렇게 고전을 하고 베트남에 철수를 하니까 베트남이 중국 문제가 된 겁니다. 베트남이 소련하고 동맹관계를 맺습니다. 왜 소련은 베트남하고 동맹관계를 맺냐면요. 소련은 러시아 때부터 야욕이 있는데요. 부동항을 얻어야 돼요. 부동항. 부동항이라는 건 얼지 않는 항구거든요. 얼지 않는 항구가 있어요. 소련한테. 그게 어디냐면 흑해에 있습니다. 근데 흑해에 있는 부동항은 터키가 막으면 못 나와요. 그래서 소련의 꿈은 북베트남을 위성국가로 만들어가지고 말레카 해협을 먹는 겁니다. 말레카 해협까지 먹으면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인도차이나 반도가 전부 공산화돼야 되겠죠? 이것을 같은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이 좋아하냐? 전혀 아니죠. 지정학은 이념에 앞섭니다. 지정학 운명입니다. 중국은 사활을 겁니다. 도저히 소련하고 어떤 게임을 해도 안 되지만 이거는 막아야 됐던 거죠. 중국의 숨통입니다. 중국은 동쪽에 숨통이 있는 게 아니고요. 중국은 서쪽에 숨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구의 오뚜기인 등소평이 미국을 방문해서 카터 대통령, 인권 대통령이잖아요. 카터 대통령. 닉슨하고 가장 대척점에 있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카터 대통령이 당시 크메르루주라는 거 아시죠? 캄보디아를 장악한 크메르루주 놈들이 너무나 잔혹하잖아요. 전 국민의 3분의 1을 안경만 썼다는 이유만 숙청을 해버렸죠. 킬링필드. 그 크메르루주를 중국이 지원을 해요. 근데 그 크메르루주를 소련의 지원을 받는 베트남이 쳐들어가거든요. 그 크메르루주의 정권이 얼마 못 갑니다. 다행히에도. 그래서 인류 인권이라는 개념에서는 베트남이 크메르루주를 쳐들어가서 크메르루주를 밀림으로 쫓아낸 게 좋은 일이지만 그게 소련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베트남이 부담되는데 소련하고 손을 잡았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은 소련은 칠 수는 없으니까 북베트남을 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카터 정부에게 도움을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등소평이 중국의 지도자니까 자존심이 있으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도와주세요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통보를 합니다. 우리 북베트남 칠 거야 그랬더니 카터가 캄보디아는 반인권 국가잖아요. 근데 캄보디아를 지원하는 중국을 우리가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카터가 실제로 승인을 합니다. 어떻게 승인을 하냐면 중국의 관심은 베트남을 칠 때 원래 중소 갈등이 됐던 우수리 강변, 다시 말해서 저쪽 시베리아 쪽에 중소 국경 지역 거기에 소련이 밀고 내려올까가 걱정이 됐던 거예요. 카터 대통령이 우리는 당신의 중국이 크메르주를 돕는 걸 찬성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없는데 우리가 정찰 자산으로 봤더니 소련이 특별한 움직임은 없다라고 해서 가장 원하는 정보 자산을 제공합니다. 다시 말해서 등소평은 자기 등짝에 소련이 칼을 꼽는 걸 걱정하지 않고 베트남을 혼내줄 수 있었던 거죠. 이게 현실 외교입니다. 미국은 크메르루주가 반인권적이기 때문에 같은 편이 될 수가 없고 크메르루주를 지원하는 중국을 지원할 수 없지만 공동의 적인 소련의 주구인 베트남을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베트남을 손봐준다니까 미국으로서는 중국을 도와준 거죠. 미국이 베트남에서 15년 동안 흘린 피보다 등소평이 귀국해서 북베트남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흘린 중국인들의 피가 더 많습니다. 기간은 짧지만 중국은 완전 깨집니다. 완전 깨지지만 소련이 베트남을 돕지 않죠. 왜냐하면 소련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중국하고 전쟁을 한다는 건 미국하고 동맹관계인 중국과 싸운다는 의미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꼭 남자 고등학생들 패싸움하고 똑같죠. 예. 중국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등소평은 자 봤지? 우리 편이야. 싱가포르, 일본, 태국, 미국 우리 편이야. 그리고 베트남을 친 겁니다. 그리고 소련은 베트남이
중국을 맞아서 잘 싸우는 거를 구경한 거고요. 베트남을 돕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싸운다는 거는 미국과 싸운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중국은 베트남을 통해서 말레카 해협과 인도네시아까지 진출하는 꿈을 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도미노 이론, 한 나라가 공산화되면 연달아서 공산화된다는 게 캄보디아하고 라오스까지만 진행이 되고 태국도 살아남고 인도네시아도 살아남고 싱가포르도 살아남고 말레이시아도 살아남습니다. 이것이 모두 총안자로 쏘지 않고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안음으로써 이룬 업적이라고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말라카 해협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전 세계에 물류의 3분의 1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남중국해랑 연결되어 있고요. 아주 좁은 해협입니다. 말레이시아하고 싱가포르가 있고요. 영국의 해병대가 지키다가 싱가포르가 지키고 있는데 싱가포르는 결국 미군의 도움을 받고 지키고 있는 거죠. 중국이 석유를 80%를 이 말레카 해협을 통해서 수입을 합니다. 중국이 그러니까 남중국해, 말레카 해협으로부터 시작된 인도차이나 반도로부터 남중국해를 90%를 자기네 바다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등소평이 베트남을 혼내준 것과 비슷한 겁니다. 이곳이 바로 중국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지정학이라는 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중국은 바다에서 미국의 게임이 상대가 되지 않죠. 아무리 남중국해가 다 자기네 거라고 우기더라도 거기에 베트남도 있고 필리핀도 있고 인도네시아도 있고 지금 다 반중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말레카 해협을 미국이 막아버리면 중국이 베트남을 침공했을 때 버틸 수 있는 기간 딱 100일이라고 합니다. 이 라인에서 말레카 해협 보이시죠?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쪽 신장 위구르에서 파키스탄을 통해 갖고 육로로다가 송유관을 깔아야 됩니다. 그래서 과다르 항구, 이게 깊은 바다가 있는 항구예요. 그래서 거기에 호르무즈 나오면 바로 있는 파키스탄의 항구죠. 그래서 과다르 항구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말레카 해협을 지나지 않고 과다르 항구에다가 유조선을 대고 거기서 기름을 뽑아가지고 그 기름을 파키스탄의 육로로 옮긴 다음에 카시가라는 곳에서 중국의 동쪽에 있는 산업지대까지 옮기는데 여기 수천 킬로미터입니다. 물류비용 엄청 비싸겠죠. 이게 중국의 살 길입니다. 그래서 1대1로는 바로 중국이 서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부에 기간산업망을 깔고 중국의 영향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죠. 미국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은 해군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인도양, 말레카 해협, 남진해해, 동진해해, 서태평양 전부 미군이 있고요. 언제든지 중국의 숨통을 조일 수가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중국이란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792년도 조지 맥카튼이라는 영국 조지 왕이 보낸 대사의 걸륭제 아련 사진을 그림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키신저도 얘기했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중국은 본질적으로 여기서부터 바뀐 게 없습니다. 18세기 말 19세기는 바로 영국의 시대입니다. 영국은 엄청난 강대국이었는데 영국이 보낸 대사, 중국도 알고 있었어요. 영국이라는 존재를. 영국에 보낸 대사를 걸륭제는 만나주지 않으려고 했고요. 그 이유는 대가리를 땅에 박는 우리나라 인조가 했던 그 고두삼배인가 그거를 하라라고 하는 걸 영국의 이 대사는 나는 왕이 보낸 대사고 왕들 간의 관계는 대등하다라는 서구식 외교 관례에 따라서 대가리를 박을 수 없다라고 해서 버티다가 못 만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무릎 꿇는 걸로 해가지고 만나는 줬는데 만난 게 다였죠. 아젠다는 뭐였냐면 베이징에 영국 대사관을 놓자는 거였는데 걸륭제는 답을 보냅니다. 유럽의 그 수많은 나라가 우리 베이징에다가 대사관을 놓으려고 하면 우리가 감당이 안 되니까 이렇게 산 넘고 바다 건너 멀리 있는 너희들이 굳이 대사를 보내지 않아도 되도록 내가 허락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사관을 서로 교환하자라는 제안을 보냈는데 걸륭제는 대사를 보내는 것부터 면제시켜 줄게라고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 같은 답을 하는 거죠. 중국은 나라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정말로 중가운데 세계의 가운데가 자신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도 유라시아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이 변경을 다스린 방식이 이런 위계 서열 속에서 했기 때문에 현대국가의 시스템인 베스트팔렌 조약의 정신하고 잘 안 맞는 나라죠. 이 베스트팔렌 이 조지 맥카트니가 걸륭제를 아련한 모습이 바로 닉슨이 중국에 가서 마오쩌둥을 만났을 때의 모습으로 재현이 됩니다. 닉슨이 마오쩌둥을 만나는 약속을 받지 못하고 중국을 갔어요. 주은래가 공식적인 국가 수상이니까 행정부 수반이니까 주은래가 카운터파트였고요. 갑자기 이 마오가 만나주겠다라고 해서
대신 조건이 미국의 경호원이나 언론한테 알리지 말라 그래서 키신저하고 닉슨만 중국이 제공한 차에 탔습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미국 차가 아니라 여기 나서 그 나라가 제공하는 차를 타서 경호원도 없이 마오쩌둥의 사저로 가서 마오쩌둥이 닉슨하고 키신저가 들어오니까 그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출 하나하나가 바로 중국적인 건데요. 우리가 중국을 이해하는 것이 미중 패권 경쟁에서 우리 한반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옳고 그름이나 진영 논리나 도덕적인 관념보다 훨씬 앞서는 것이 바로 지정학적 이해관계고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려주는 게 바로 오늘 강의입니다. 여러분 보셨겠지만 베트남에서 미국이 철수하자마자 베트남하고 전쟁을 벌인 건 중국입니다. 베트남이 소련과 동맹을 맺고 말레카 해협을 먹고 인도네시아로 다 확장하려는 걸 제일 먼저 몸으로 막은 게 중국입니다. 이념보다 지정학이 우선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지혜롭게 전 세계 열강들이 벌이고 있는 이 지정학 게임에 질서가 바뀌고 있거든요.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을 열고 참여하셔야 됩니다. 관찰하셔야 됩니다. 중국이 이 걸륭제가 맥카트니를 만났던 모습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이것이 일반적인 국제정치학을 공부하시는 전문가들이 지금 중국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